뚝뚝. 검붉은 선혈이 차가운 벼루 위로 떨어져 내리니 이는 먹물보다 진하고 눈물보다 뜨거운 여인의 한 흔이었다. 한양 제일의 기녀라 칭송받던 명월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 끝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제사를 깨물어 그 피를 벼루에 모으고 있었다. 창호지 문틈새로 스며든 겨울바람이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들 때마다 방 안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귀신처럼 일렁이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덮쳤다. 거치기를 반복했다. 이 피가 마르기 전에 내 이 억울함을 뼈에 새기고 살에 적어 내 놈의 영혼까지 저주하리라. 명월이 머무는 이 방은 이제 사람 사는 곳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바닥을 덮여줄 군불이 꺼진 지 오래라 냉골이 된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화려한 자개장과 비단 이불값을 따질 수 없는 서화글과 그림들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곳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녀가 앉아있는 낡은 돗자리, 한 장과 다리가 부러져 흔들거리는 작은 서한 책상,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붓 한 자루와 종이 몇 장뿐이었다. 벽에 걸려있던 명무, 이름난 춤을 추던 부채도, 맑은 소리를 내던 가야금도, 심지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장식하던 옥비녀조차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들은 모두 한 사내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헐값에 팔려나갔기 때문이었다. 김현수. 명월은 피 묻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그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붓끝이 종이에 닿자 붉은 글씨가 괴기스럽게 번져나갔다. 불과 몇 시즌 전 저잣거리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다. 자네 들었나? 이번에 장원 급제한 김선비 말일세. 병판 대감댁의 금지 오겹. 외동딸과 혼인이 정해졌다더군. 아암 들었지. 개천에서 욕 났다더니 이제 부귀영화 누릴 일만 남았구먼.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명월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다. 그녀가 어떻게 뒷바라지했던가. 서라벌의 내로라 하는 한량들이 천금을 싸들고 와 하룻밤을 청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도도한 명월이었다. 허나 찢어지게 가난하여 붓 한 자루 살 돈이 없어 땅바닥에 글을 쓰던 선비, 김현수의 그 올곧은 눈빛과 청아한 글 읽는 소리에 반해 그녀는 기녀로서의 자존심도 여자로서의 미래도 모두 그에게 걸었었다. 명월아, 내가 급제하여 관복을 입는 날 가장 먼저 너를 가마에 태워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다. 내 이 맹세를 하늘에 두고 하마. 달빛 아래서 나누었던 그 달콤했던 약속은 그가 금이환양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옴 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말았다. 명월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한 글자 한 글자 피로 유서를 써내려갔다. 단순히 슬픔을 토로하는 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바친 청춘에 대한 영수증이자 배신자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보아라 김현수, 내 붉은 치마를 팔아 내 책을 샀고 내 옷가락지를 팔아 내 약을 지었다. 내 웃음을 팔아 내 굶주린 배를 채웠고 내 눈물을 팔아 내 벼슬길을 닦았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녀의 피가 맺혀 붉은 꽃처럼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린 탓이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때마다 매캐한 탄내가 나는 듯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리는지 문풍지가 우우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 소리가 마치 명월의 신세를 비웃는 듯하여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3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날도 눈이 내렸었다. 춥고 배고파 기방 담벼락에 기대어 떨고 있던 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을 때 그가 보였던 그 순박하고 감사에 찬 눈빛. 그 눈빛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이 그 맑았던 영혼을 썩게 만든 것인가? 명월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내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지금 병판대감의 사위가 되려 하는 자는 그저 김현수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라고. 허나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리도 아프단 말이냐. 분노로 가득 찼던 붓질이 잠시 멈추고 붓끝에서 핏방울이 툭 떨어져 종이 위에 사랑아이이라는 글자를 덮어버렸다. 원망하고 저주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향한 연정이 찌꺼기처럼 남아 가슴을 찌르는 자신이 명월은 혐오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방구석에 놓인 작은 호리병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 전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팔아 구해온 비소 독약가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에 구해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 용도가 명확해졌다. 그녀는 다시 붓을 움직였다. 글씨는 점점 더 격해지고 날카로워져 마치 칼로 종이를 베는 듯했다. 네가 입을 관복은 내 피로 물들인 것이요. 네가 마실 축배는 내 눈물이다. 내가 죽어 한 마리 원귀가 되어서라도 네 혼례 날 가장 화려한 하객으로 찾아가리라. 그리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네 위선과 배덕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 문장을 끝맺으며 명월은 붓을 내던졌다. 붉은 피로 쓰인 유서는 호롱불 아래서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명월은 천천히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하얀 소복의 옷고름을 단단히 여몄다. 거울은 이미 팔아버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만져지는 볼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패여 있었다. 한때 한양의 사내들을 잠 못 들게 했던 절세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과 가난에 찌든 비참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터였다. 이따위 껍데기, 미련 없다. 명월은 쓴 웃음을 지으며 호리병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뚜껑을 열자 톡 쏘는 듯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한 모금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다. 배고픔도 추위도 그리고 무엇보다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명월은 단순히 편안해지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은 김현수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것이었다. 산 사람의 목소리는 권력에 묻힐 수 있으나 죽은 자의 원한은 하늘을 뚫는 법이니까. 현수 도련님, 부디 내 목숨값으로 산 그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시오. 나는 저승가는 길목에서 도련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소. 명월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호리병을 입가에 가져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병입구가 치아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그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던 날 소매를 붙잡고 울던 자신을 안아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명월은 독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타는 듯한 고통이 목구멍을 타고 식도로 내려갔다. 마치 불덩이를 삼킨 듯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명월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 쿨럭이며 검은 피가 솟구쳐 나와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다.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마비되어 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책상 위에 놓인 혈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종이를 팔락거렸다. 마치 그 종이가 살아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만 같았다.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명월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기었다. 그리고는 혈서가 놓인 책상 다리를 부여잡고 피 묻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처절한 미소였다. 기다려라. 곧 갈 테니.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촛불이 바람에 후욱 하고 꺼졌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창밖에 눈보라 소리만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한양의 밤은 깊어만 가고 그 밤의 끝자락에서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이 붉은 피와 함께 져버리고 말았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3년 전 서라벌의 봄으로 돌아가 본다. 그때의 세상은 지금 명월이 누워있는 차디찬 냉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스하고 어지러울 만큼 향기로웠다. 도성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비가 되어 내리던 날, 당대 최고의 기방으로 불리던 취향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풍류객들로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그 화려한 연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명월이 있었다. 붉은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가야금을 뜯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시조를 읊는 그녀의 자태는 가히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의 미색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돈 꽤나 있다는 권문세가의 자제들이 천금을 싸들고 와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치기를 고대했으나 명월의 눈빛은 언제나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마음은 높은 성벽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에게 사내란 그저 술과 웃음을 사고 팔며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일 뿐 마음을 내어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회의 소란스러움에 염증을 느낀 명월이 몰래 후원으로 빠져나왔을 때였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추는 후원 담장 너머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나지막하지만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사내들의 노랫가락과는 차원이 다른 맑고 청아한 그 소리에 명월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담장 너머를 살짝 엿보니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차림의 한 선비가 가로등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책을 읽고 있었다. 가끈은 달아서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도포자락은 곳곳이 기워져 있었으나 책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현수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입신양명을 꿈꾸며 상경했으나 돈이 없어 기방에 담벼락에 기대어 새어나오는 불빛을 빌려 공부를 하던 가난한 유생. 명월은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비단 옷을 입고 허세를 부리는 사내들에게서는 맡을 수 없었던 묵묵하고 단단한 사람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담장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에 놀란 현수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명월의 심장은 난생 처음으로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이 깊은 밤에 춥지도 않으십니까? 명월이 건넨 첫마디에 현수는 당황한 듯 책을 덮으며 뒷걸음질 쳤다. 방해했다면 미안하오. 내 가진 것이 없어 불빛을 좀 도둑질하였소. 그의 목소리에는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꼿꼿한 선비의 자존심이 배어 있었다. 명월은 그 당당함에 더욱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날 이후 명월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연회장에 나가는 것을 꺼렸다. 대신 밤이 되면 따뜻한 술과 정갈한 안주를 챙겨들고 후원으로 나가 담벼락 너머의 현수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처음에는 기생에 호의라며 거절하던 현수도 명월의 진심 어린 정성과 그녀가 지닌 남다른 학식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시를 논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영혼이 닮아 있음을 확인했다. 명월에게 현수는 단순한 정인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고결한 꿈을 대신 이루어줄 희망이자 진흙탕 같은 기방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현수의 학문은 날로 깊어졌으나 그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은 물론이거니와 붓과 종이 그리고 책을 살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뜬 현수를 보며 명월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숙이 숨겨두었던 폐물함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기생생활을 하며 모아온 금비녀, 옥, 가락지, 산호, 놀이개 등 값비싼 폐물들이 가득했다. 이것들은 그녀의 노후를 책임질 재산이자 기생으로서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명월은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전당포로 가져갔다. 이것을 팔면 책 몇 권은 살 수 있겠지. 저 비단 옷을 팔면 도련님의 겨울 속옷을 지을 수 있을 테고. 명월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장 아끼던 붉은 비단 치마마저 팔아치웠다. 동료 기생들이 미쳤다고 사내에게 정을 주면 끝이 좋지 않다고 뜯어 말렸으나 사랑의 눈먼 명월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남들의 눈을 피해 탑바느질을 하여 푼돈을 모으고 밤에는 자신의 폐물을 판 돈으로 현수의 뒷바라지를 했다. 고운 비단결 같았던 그녀의 손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졌으나 그녀는 현수가 새 책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다. 현수가 며칠째 보이지 않아 걱정된 명월이 물어물어 그의 거처인 남산골 낡은 초가집을 찾아갔을 때 현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뚫린 지붕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방바닥이 흥건했고 덮을 이불조차 변변치 않아 그는 갱겹 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다. 명월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의원을 불러 약을 짓고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으며 간호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명월이 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현수의 뜨거운 뺨 위로 떨어졌다. 사흘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에 현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뜬 현수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명월의 부쑥해진 얼굴과 약탕기를 나르느라 화상을 입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발견했다. 그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손이 자신 때문에 험한 일꾼의 손처럼 변해버린 것을 본 현수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명월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묻으며 오열했다. 명월아, 미안하다. 나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네가 이리도 고생을 한단 말이냐. 그날 밤 빗소리가 잦아들고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방 안에서 현수는 명월을 품에 안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내 하늘에 맹세하건대 이번 과거에 반드시 급제하여 너를 이 고생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관복을 입고 금이 환향하는 날 가장 먼저 너를 찾아와 꽃가마를 태우고 내 집으로 데려가리라. 첩이 아닌 당당한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여 평생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게 하겠다. 그 달콤한 말은 명월의 가슴에 깊이 박혀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도련님, 저는 부귀영화도 정실 부인의 자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도련님의 곁에서 평생 먹을 갈고 시중을 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명월은 현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렸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이 남자만 있다면, 이 따뜻한 품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자 가장 잔인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다. 명월은 마지막 남은 비녀 하나까지 팔아 현수의 노잣돈과 새 도포 갓을 장만해 주었다. 떠나는 날 아침 명월은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현수는 명월이 지어준 새 옷을 입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약속했다. 기다려라. 금방 돌아오겠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오겠다. 현수의 뒷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명월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현수가 한양으로 떠난 후 명월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더 이상 팔 물건도 없었기에 그녀는 기방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입에 풀칠을 했다. 화려했던 기녀 명월은 온데간데 없고 부엌대기나 다름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만은 언제나 희망에 차 있었다. 동료들이 저러다 김선비가 과거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며 혀를 찼지만 명월은 흔들리지 않았다. 현수의 재주를 믿었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는 현수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화려한 행차 울려 퍼지는 풍악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현수의 모습.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김현수가 식년시에서 장원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다. 기방이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명월에게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하네 자네. 정성이 드디어 하늘에 닿았구먼. 명월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해내셨구나. 정말로 해내셨어.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싶었으나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몸을 씻고 단장할 준비를 했다. 비록 가진 옷은 다 팔아버려 남루한 소복뿐이었으나 그녀는 냇가에 가서 머리를 감고 쌀겨로 얼굴을 문지르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많이 야위고 늙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3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고생 끝이다. 도련님이 오시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올리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 나누어야지. 명월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 떨어진 방석을 꿰매고 방안을 쓸고 닦았다. 하지만 기다리던 현수는 오지 않았다. 장원 급제 소식이 들려온 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신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현수가 한양의 권세가인 병조판서 대감의 눈에 들어 그의 사위가 되기로 내정되었다는 소문. 명월은 애써 그 소문을 무시하려 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도련님이 어떤 분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의를 저버릴 분이 아니다. 필시 나라실에 바빠 늦으시는 게야. 그녀는 스스로를 속이며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현수의 하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명월의 낡은 거처를 찾아왔다. 명월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도련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러나 하인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들은 명월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명월의 발치에 툭 던졌다. 흙바닥에 떨어진 주머니 입구가 풀리면서 은전 몇 냥이 대구르르 굴러나왔다. 이게 무슨 짓인가? 명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하인 중 우두머리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주인 어른께서 전하라 하셨소. 지난 시절의 정을 생각하여
노잣돈을 넉넉히 챙겨주는 것이니 이것을 받고 다시는 주인 어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똥오줌 못 가리던 시절에 풋사랑 따위는 있고 제 갈 길이나 가라고 하시더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명월은 귀를 의심했다. 거짓말, 거짓말이다. 도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내가 직접 가서 묻겠다. 비켜라. 명월이 하인들을 밀치고 뛰쳐나가려 하자 하인들이 그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인연이 어디서 행패야 천한 기생년. 주제에 감히 장원 급제하신 나으리의 앞길을 막으려 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명월의 손에 굴러다니던 은전 한 뼘이 닿았다. 그것은 그녀가 현수의 책을 사기 위해 팔았던 은비녀. 값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한 돈이었다. 그녀가 바친 청춘, 사랑, 헌신, 그리고 전 재산이 고작 이 은전 몇 돈으로 계산되어 돌아온 것이다. 명월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3년 전 그를 간호하던 밤의 눈물과는 달랐다. 그것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영혼이 부서지는 파열음이었다. 화려했던 붉은 치마폭에 감추어 두었던 순정은 그렇게 차가운 현실의 진흙탕 속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진흙탕 속에 흩뿌려진 은전 몇 닷은 마치 명월에 찢겨진 자존심 조각들처럼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인들이 침을 뱉고 떠난 자리에서 명월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를 깎고 살을 저며 바친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된 김현수는 비록 가난하여 가끈이 떨어질지언정 심지만은 대나무처럼 곧고 맑은 선비였다. 그런 그가 사람을 시켜 돈봉투나 던져주며 인연을 끊자고 할 리 만무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 간악한 하인놈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거나 도련님이 권세가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신 게야. 명월은 바닥에 떨어진 은전들을 줍지 않았다. 그것을 줍는 순간 현수와의 사랑이 돈으로 거래된 더러운 치정으로 전락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일어섰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헝클어진 머리칼이 바람에 미친 듯이 휘날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는 무작정 한양의 북촌 고관대작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과 희망의 불길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리라. 도련님의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믿지 않으리라. 명월이 도착한 곳은 병조판서 대감의 별채이자 장원 급제한 현수가 머물고 있다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이었다. 그곳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대문 앞에는 경축 장원 급제라 쓰인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관리들의 가마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흥겨운 풍악 소리와 함께 기생들의 웃음소리,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3년 전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또미불을 덮고 떨던 현수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풍경이었다. 그 풍경 속에 자신이 설 자리는 바늘 하나 꽂을 틈조차 없어 보였으나 명월은 주먹을 불끈 쥐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리 오너라. 김현수 나으리를 베풀어 왔다. 명월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그 기세만은 당당했다. 문을 지키던 건장한 사병들이 낄낄거리며 앞을 막아섰다.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썩거지지 못해 사병이 창자루로 명월의 어깨를 밀치자 그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나는 기생 명월이다. 안에 계신 김현수 나으리와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란 말이다. 당장 나으리께 전해라. 명월이 왔다고. 그때였다. 대문 안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무리가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구름 무늬가 수놓아진 푸른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갓 대신 사모를 쓴 훤칠한 사내가 서 있었다. 기름기가 흘러 윤기 나는 얼굴, 자신감에 찬 눈빛, 주위 사람들의 아첨을 여유롭게 받아 넘기는 태도. 김현수였다. 3년 전에 그 꾀죄죄하고 병약했던 선비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단맛에 취한 위풍당당한 관리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명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임은 분명했다. 도련님.
명월이 울부짖으며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사병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현수가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명월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현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일말의 반가움이나 미안함이 스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저예요, 명월이입니다. 약속대로 정말 장원을 하셨군요. 저는 도련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그러나 현수의 눈빛은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혐오와 경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병판대감의 하객들을 의식하더니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추태인가? 대낮부터 술 취한 광녀가 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나 그 내용은 명월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비수였다. 명월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련님 저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저 명월입니다. 도련님 공부하시라고 폐물을 팔아 책을 사드리고 알아누우셨을 때 밤새 간호했던 그 명월이란 말입니다. 설마 잊으신 겁니까? 명월의 절규에 구경꾼들이 수군거기 시작했다. 뭐야? 저 여자가 김선비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야. 에이 설마. 저런 거짓골을 한 기생이. 현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여기서 이 여자를 인정했다가는 자신의 앞날에 그리고 병판 대감과의 혼사에 큰 오점이 남을 것이 뻔했다. 그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이미 양심 따위는 개에게 던져준 지 오래였다. 그는 부채를 펴서 코를 막는 시조를 하며 경멸조로 말했다.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 내 일찍이 듣자 하니 장안에 미친 기생이 하나 있어. 잘 나가는 선비들만 보면 제 서방이라 우긴다더니 내년이 바로 그년이구나. 내 비록 가난한 시절을 겪었으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서 어찌 너 같은 천한 창기 청지와 어울렸겠느냐.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명월은 충격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부정당했다. 자신의 존재가 3년의 세월이 그 모든 사랑이 철저하게 부정당했다. 그것도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거짓이라니요. 천벌을 받을 말씀이십니다. 제 피와 살을 깎아 도련님을 살렸습니다. 제 붉은 치마를 팔아 도련님 속옷을 해 입혔고 제 은비녀를 팔아 도련님 과거 길 노잣돈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명월은 바닥을 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현수의 표정이 일순간 흉폭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병들에게 눈짓을 했다. 여봐라. 저 미친년이 내 명예를 더럽히고 혼사를 방해하려 하니 당장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하여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아도 좋다. 주인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몽둥이를 든 사병들이 명월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놔라 도련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명월은 발악하며 현수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사병들의 거친 손길에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갔다. 퍽퍽 몽둥이가 그녀의 가냘픈 등과 다리를 내리쳤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져 왔지만 육신의 고통은 현수가 던진 배신의 말 한마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명월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멀어져가는 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오물을 피하듯 옷자락을 털며 대문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명월의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명월의 세상이 닫히는 소리였고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였다. 사병들은 명월을 개패듯 패고는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침을 뱉고 돌아갔다. 재수없게 어디서 미친년이 꼬여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혀를 차며 하나둘 흩어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그녀의 비참한 신세를 슬퍼하는지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진흙과 핏물 그리고 명월의 눈물을 뒤섞어 놓았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명월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찌 일어설 수 있겠는가. 그녀는 빗물에 젖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바느질로 거칠어진 손, 현수의 약탕기를 나르다 댄 흉터가 남은 손. 이 손으로 그를 살렸는데 그 손으로 그를 보내야 했다. 하하, 하하하. 명월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마치 물귀신처럼 보였다. 그래, 내가 미쳤지. 뱀을 품어 용이 되라 기도했으니 내 가슴이 물어뜯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을.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한 발짝 떼기가 천리길처럼 무거웠으나 그녀는 어디론가 향해야 했다. 이제 그녀가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명월의 눈동자에서 생기성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그 텅 빈 동공 속에는 시퍼런 원한의 불씨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증오의 깊이도 측량할 수 없었고 믿음이 강했던 만큼 배신감은 그녀를 악귀 억귀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현수, 네가 나를 미친년이라 불렀느냐? 그래, 네 소원대로 미쳐주마. 산 사람으로서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너를 따라다니며 네가 누릴 그 모든 부귀영화를 지옥불로 만들어주마. 명월은 비를 뚫고 텅 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3년 전 현수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했던 그 방. 이제는 가구 하나 없이 푸울한 그곳에 촛불 하나를 켰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벼루에는 먹 대신 빗물에 젖은 자신의 피를 담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목숨을 불태워 저주의 문장을 완성할 것이다. 그녀의 젖은 소복이 몸에 차갑게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현수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폭죽 소리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폭죽 소리는 마치 명월의 심장이 터지는 소리와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그 피를 벼루에 떨어뜨리며 명월은 붓을 잡았다. 제1장에서 보았던 그 처절한 혈서의 시작이었다. 네가 입은 관복은 내 피로 물들인 것이요. 네가 마실 축배는 내 눈물이다. 어둠 속에서 붓이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달렸고 명월의 생명은 촛불처럼 사그라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집요한 복수의 시작임을 김현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쨍그랑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깨뜨리는 파열음이 울려 퍼지자 병조판서 대감의 저택마당을 가득 메우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혼례청 중앙으로 쏠렸다. 신랑 김현수가 신부와 맞절을 하기 위해 몸을 숙이다가 그만 술상을 엎어버린 것이었다. 붉은 대추와 밤이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가고 맑은 청주가 하얀 모래 위에 쏟아졌으나 현수는 그것을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쥐고 있는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복의 김서방 정신 차리게 이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실수를 하는 건가? 병판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었지만 현수의 귀에는 그 호통 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들려왔다. 현수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의 눈에만 선명하게 보이는 기이한 형체가 혼례청의 허공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하얀 나비였다. 보통의 나비라기엔 그 크기가 유난히 크고 날개짓을 할 때마다 푸르스름한 인광, 군광을 뿌리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저승에서 날아온 넋처럼 보였다. 나비는 화려한 꽃장식이나 향기로운 음식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현수의 머리 위만을 집요하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현수는 직감했다. 저 나비가 며칠 전 자신이 내친 그리고 자결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던 그 기생 명월의 혼백이라는 것을 오지마, 오지마란 말이다. 현수가 나직이 신음하며 뒷걸음질 치자 곱게 단장한 신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신랑이 너무 긴장한 모양이네. 안색이 창백한 것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구먼. 바로 그 순간 맑고 청명하던 가을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순식간에 어둑어둑해지더니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돌풍이 몰아쳐 혼례청의 촛불들을 단번에 꺼뜨려 버렸다. 휘잉! 귀곡성 같은 바람소리가 하객들의 비명소리를 집어삼켰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르관이 분명 오늘이 길일이라 하였거늘 병판 대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곧이어 쏟아지기 시작한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투명한 빗물이 아니었다. 뚝뚝 하얀 차일 텐트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위에, 그리고 하객들의 비단옷 위에 떨어진 빗방울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피다 하늘에서 피가 내린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혼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피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곱게 차려입은 옷들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어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현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피비를 맞으며 허공을 올려다 보았다. 아까 그 하얀 나비가 붉은 빗줄기 사이를 유유히 뚫고 내려와 현수의 사모 관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비가 앉은 순간 현수의 머릿속으로 찌릿한 전율과 함께 명월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도련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도련님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현수는 으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사모를 벗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을 타고 무언가가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날아왔다. 그것은 붉은색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하얀 종이 한 장이었다.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확하게 날아와 바닥에 주저앉은 현수의 가슴팍에 철썩 달라붙었다. 현수는 기겁하며 종이를 떼어내려 했으나 종이는 풀이라도 발린 듯 떨어지지 않았다.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글씨들. 그것은 명월이 죽기 직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었던 그 혈서 쉐슈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비가 멈추자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피를 뒤집어 쓴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병판 대감이 성큼성큼 다가와 현수의 가슴에 붙은 종이를 낚아챘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부적이길래 이 난리를 치는 게야? 대감은 종이를 펼쳐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서 읽어내려가던 대감의 목소리가 점차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네가 입은 관복은 내 피로 물들인 것이요. 네가 마실 축배는 내 눈물이다. 내 붉은 치마를 팔아 네 책을 샀고 은비녀를 팔아 네 약을 지었거늘. 배신자 김현수여, 내 목숨값으로 산 부귀영화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대감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혼례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글귀 하나하나에 서린 원한이 너무나 깊고 처절하여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자에 대한 명백한 고발장이었다. 글을 다 읽은 병판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범벅이 된 채 멍하니 앉아있는 현수를 노려보았다. 이 글에 적힌 것이 사실이냐? 내 놈이 천한 기생의 고열을 빨아 장원을 하고 그 여자를 버려 죽게 만들었단 말이냐? 현수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라고 모함이라고 변명하고 싶었으나 눈앞에 있는 혈서의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혀가 굳어버린 탓이었다. 게다가 그의 눈에는 병판 대감의 등 뒤에 서 있는 명월의 환영이 보이고 있었다. 피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소복을 입은 명월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현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해보세요, 도련님. 이것이 거짓입니까? 제가 도련님을 위해 바친 그 3년이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환영의 목소리에 현수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저리 가란 말이야.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다니. 이 독한 년. 현수의 그 말은 곧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병판 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현수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현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너를 사위로 맞아들이려 했다니. 내 눈이 멀었지. 감히 이런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내 딸을 욕보이려 해. 여봐라, 당장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그리고 관아에 고하여 이놈의 관직을 박탈하고 죄를 묻게 하라.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사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현수를 제압했다. 신부는 충격으로 혼절하여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안채로 실려 들어갔고 하객들은 세상에 인면수심 련면솔신 이 따로 없네. 천벌을 받은 게야. 하며 현수에게 손가락질을 퍼부었다. 며칠 전 명월을 쫓아낼 때 그녀가 당했던 수모가 그대로 아니 몇 배가 되어 현수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멍석에 말려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현수의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그 누구도 동정하는 이는 없었다. 현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대문 밖 진흙탕에 내버려졌다. 화려했던 혼례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머리에 썼던 사모는 밟혀서 찌그러져 있었다. 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해
코를 막고 지나갔다. 아이고, 꼴 좋다. 여자의 한을 사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지나가던 노인이 혀를 차며 뱉은 말이었다. 고통과 수치심에 몸부림치던 현수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 다시 그 하얀 나비가 나타났다. 나비는 현수의 콧잔등에 앉아 날개를 파르르 떨었다.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현수는 공포에 질려 나비를 쫓으려 손을 휘저었으나 나비는 잡히지 않고 유유히 날아올라 현수가 살던 남산골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곳은 명월과 함께했던 추억이 서린 곳이자 명월이 죽어간 곳이기도 했다. 현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관직을 잃고 가문에서 쫓겨난 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명월의 원혼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흐흐. 현수는 실성한 듯 웃음을 흘렸다. 붉은 비가 남긴 비릿한 혈향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귓가에는 명월의 가야금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띵띵. 구슬프면서도 섬뜩한 그 선율은 현수의 뇌수를 파고들며 그를 광기광치의 돛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현수는 엉금엉금 기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향하는 곳은 그 자신이 의도한 곳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붉은 댕기가 그의 목을 감아 명월이 기다리고 있는 그 폐가로 죽음과 파멸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양의 밤거리에 처량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 속에 섞인 여인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한양의 뒷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어대니 그 소리가 마치 원한 맺힌 귀신들의 통곡 소리와 흡사하였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김현수는 더 이상 전도 유망한 장원 급제자도 병판 대감의 예비사위도 아니었다. 찢어진 관복 대신 거적대기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한 그는 영락없는 미치광이의 몰골이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입술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웃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어딘가를 끊임없이 쫓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댕기가, 붉은 댕기가 목을 조릅니다. 현수는 밤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낮조차도 끔찍한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잠이 들라치면 어김없이 꿈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명월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수에게 다가와 품속에서 긴 붉은 댕기를 꺼내었는데 그 댕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르르 움직여 현수의 목을 휘감고는 서서히 조여왔다. 숨이 막혀 꽥꽥거리며 잠에서 깨어나면 목에는 선명한 붉은 멍자국이 남아있었고 귓가에는 명월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그것은 피할 수도 달아날 수도 없는 지옥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저자가 그 유명한 김장원이라 지천하의 패륜하지. 여자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적고를 보면 알 수 있어. 돌팔매질과 욕설이 날아들었지만 현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남산골 어기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앞이었다. 바로 3년 전 그가 명월의 보살핌을 받으며 공부했던 곳이자 명월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의 현장이었다. 폐가가 된 그곳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문짝은 뜯겨나가 덜렁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으며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밤하늘이 훤히 올려다 보였다. 그러나 현수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따스한 호롱불이 켜져 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는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코끝에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아, 명월아. 현수의 입가에 해벌쭉한 미소가 번졌다. 광기광치가 만들어낸 슬프고도 잔인한 환각이었다. 다녀왔소. 내가 왔소.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 환양하였소. 현수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온매무새를 다듬는 시렴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냉골이어야 할 방 안이 훈훈하게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명월이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곱게 단장한 채 앉아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갈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많이 늦으셨습니다. 명월의 목소리는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현수는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명월아, 내 너를 데리러 왔다. 약속대로 너를 꼭 감아 태워주러 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그 붉은 눈물 좀 닦아다오. 현수가 애원하자 명월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술잔을 들어 그에게 권했다. 먼 길 오시느라 목이 마르시지요. 이 합한주 혼례 때 마시는 술을 받으세요. 이것을 마시면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수는 허겁지겁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향기로운 술이 아니라 비릿하고 역겨운 썩은 물맛이었다. 네, 이게 무슨... 현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든 순간 눈앞의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따뜻했던 방 안은 순식간에 거미줄이 쳐진 흉가로 변했고 곱던 명월의 얼굴은 살점이 뜯겨나가고 구더기가 끓는 끔찍한 해골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고운 한복은 피로 얼룩진 하얀 소복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술병 대신 현수의 목을 조르던 그 붉은 댕기가 들려 있었다. 크히히, 맛이 어떠하십니까? 제 피와 눈물로 빚은 술입니다. 해골이 턱을 딱딱거리며 괴기스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현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도련님, 약속하셨지요. 저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살아서 못 지킨 약속, 죽어서라도 지키셔야지요. 명월의 원기가 붉은 댕기를 양손에 쥐고 현수에게 달려들었다. 현수는 손을 휘저으며 발악했으나 댕기는 뱀처럼 그의 목을 휘감고 순식간에 기도를 조여왔다. 끄컥 사살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현수의 눈앞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명월의 따뜻했던 손길, 그녀가 팔았던 비녀들, 그리고 자신이 뱉었던 배신의 말들, 그 모든 것이 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후회는 너무 늦었고 죗값은 너무 무거웠다. 현수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내려다보는 명월의 슬픈 눈동자였다. 그 눈빛은 증오라기보다는 차라리 가련한 연민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 의해 김현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폐가 안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는데 쌓이는 동사 얼어 죽음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표정과 자세였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목이 졸린 듯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어뜯고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누가 메어놓았는지 알 수 없는 낡고 색바랜 붉은 댕기 하나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그 댕기는 명월이 생전에 아끼던 현수와의 첫 만남 때 메고 있었던 바로 그 댕기였다. 잭스, 결국 귀신이 데려갔구먼. 자업자득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서둘러 시신을 수습해 대충 거적에 말아 산기뱀에 묻어버렸다. 아무도 그의 무덤에 절을 하거나 술을 따르는 이는 없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장원 급제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쓸쓸한 결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김현수와 명월의 이야기는 한양 장안의 전설처럼 떠도는 야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랑을 배신하고 조강지처를 벌이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교훈과 함께 기생 명월에 지고지순하면서도 무서운 복수극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느 늦은 봄날 한 늙은 스님이 남산골 어귀를 지나다가 우연히 양지 바른 언덕에 있는 이름 없는 무덤 하나를 발견했다. 비석도 없이 초라한 그 무덤은 명월이 묻힌 곳이라 전해지는 곳이었다.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합장하며 연부를 외웠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그 무덤가에 피어난 꽃들이었다. 다른 곳에는 노란 개나리나 분홍, 진달래가 피었건만 유독 그 무덤 주위에만 핏빛처럼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 꽃들은 마치 명월이 흘렸던 피눈물 같기도 하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붉은 치마폭 같기도 하였다. 바람이 불어오자 붉은 꽃잎들이 하늘로 흩날렸다. 그 꽃잎들 사이로 하얀 나비 2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올랐다. 한 마리는 앞서 날아가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뒤를 쫓듯 맴돌다가 이내 나란히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허허. 이승에서의 엇갈린 인연 저승에서는 부디 악연이 아닌 선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한도 사랑도 한바탕 봄꿈과 같은 것을. 명월의 넋은 하늘 풀고 떠났을까? 아니면 여전히 구천을 떠돌며 배신자를 벌하고 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해마다 봄이 오면 그 무덤가에는 어김없이 붉은 꽃이 피어나 지나가는 연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다.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붉은 꽃잎이 떨어지는 그곳에는 슬픈 전설만이 남아 세상의 비정함을 경계하는 영원한 울림이 되었다.